표를 보죠. 리버풀, 나폴리, 짤츠부르크, 행크. 황희찬 선수의 이제 짤츠부르크 팬들이 좀 기대를 걸고 있는데 리버풀, 나폴리와 지금 한 조가 됐어요. 리버풀은 전력이 뭐 그대로 디펜딩 챔피언 전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안첼로티 감독의 나폴리가 막판에 요렌테까지 영입을 하면서 로사노도 지금 데려왔고, 그래서 지금 기존의 메르텐스, 뭐 인시네 그 라인에 약간의 다양한 옵션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 색깔에 있어서 옵션이 추가가 되긴 했습니다. 리버풀과 1위 경쟁을 이제 해야 되겠지만 아직은 조금 리버풀보다는 떨어지지 않나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1, 2위 경쟁에 있어서 리버풀이 이번 시즌은 조금 지난 시즌 조별리그 좀 힘들었었는데요. 지난 시즌보다는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짤츠부르크는 아마 이름 들으시면 아는 홀란 선수, 노르웨이 청소년 대표로 지난 20세 월드컵 한 경기 9골. 한 경기 9골 넣었던 홀란 선수랑 황희찬 선수가 투톱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진영에 이제 일본 선수이지만 미나미누 선수가 이 두 선수랑 좋은 호흡을 맞춰주고 있고, 이번에 또 수비에 진에 세비야에서 막시 베버거를 오스트리아 대표 수비수입니다. 영입하면서 조금 보강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여기서 뭐 이 리버풀, 나폴리를 뛰어넘기에는 상당히 이제 힘든 전력이다. 하지만 홈에서는 잘하면 한 팀 정도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을 지금 지니고는 있어요. 막 터질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이 팀에게 발목을 잡히면 그 팀은 좀 힘들어지겠죠. 그것 때문에. 겐크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짤츠부르크와 3위 경쟁을 할 것 같지만 일본 대표인 이토 주냐가 지금 가세가 됐고요. 또 탄자니아 대표인 주포 사마타가 있는데 상당히 오랜만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무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2011-2012 시즌 이후에. 벨기에 챔피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챔피언으로 복귀를 했는데 오랜만에 복귀해서 바로 토너먼트까지 갈 정도의 지금 전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는 뭐 팬들이 그냥 봐도 느끼듯이 그대로 2강이 토너먼트로 진출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에겐 조금 아쉽지만 당연히 이 조는 2강이죠. 이제 나폴리와 리버풀의 승부가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되지 네. 않겠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 두 팀을 비교했을 때는 공격력은 뭐 나폴리도 뭐 리버풀에 비해서 지금 페르난도 요렌테와 이르빙 로사노까지 추가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폴리도 우리도 할만해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지금 시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거지만 나폴리는 역시 수비가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탈리아 팀들 하면은 왠지 저 카테나치오 수비가 강할 것 같고 그런데 특히 이번에 챔피언스리그에 나온 아탈란타나 나폴리의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문제는 공격에 있는 게 아니라 수비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는 재밌을 거예요. 상당히 화끈하게 하면서 리버풀을 또 괴롭히는 그런 맞대결이 성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공격, 미드필드, 수비의 밸런스가 모두 좋은 리버풀이 나폴리에게 승점에서 밀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짤츠부르크와 행크인데 짤츠부르크가 약간 유리할 것 같아요. 요 싸움에서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행크가 중요한 선수 3명이 나갔어요. 아까 제가 아탈란타 얘기할 때 루슬란 말리노프스키라는 미드필더를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아탈란타로 갔고 레안드로 트로사르 선수가 브라이턴 프리미어리그로 갔습니다. 브라이턴에서 골도 넣었죠 벌써. 셀타비고로 간 조셉 아이두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가나 대표 유망주 수비수예요. 그러니까 이 행크에서는 중요한 선수였습니다. 공격, 중원, 수비에 한 명씩의 중요한 선수가 어떻게 보면 빅3 선수가 나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온 선수들이 이아니스 하지, 테오 봉곤다, 카를로스 쿠에스타 이런 선수들이 이제 포지션별로 이제 보강이 되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난 시즌에 챔피언 할 때의 그 주역이었던 세 선수가 지금 나갔거든요.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아요. 행크 입장에서는. 그래서 짤츠부르크가 저는 행크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이고 화력면에서 장 의원님 말씀대로 약간 더 낫지 않을까. 그런데 그 차이가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이제 유로파리그 진출 경쟁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아마 짤츠부르크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황희찬 유로파리그 말고 챔피언스리그 하자. 일단은 챔피언스리그에서 잘해야죠.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로 윙백으로 나오면 안 돼요. 네. 공격수로. 네, 투톱으로 나와서 골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윙백 실처분인도. 네, 알겠습니다. F조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인터밀란, 슬라비아 프라하. 슬라비아 프라하 구단 관계자들이 막 웃었죠. 네, 저 이거 보면서 방송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웃더군요. 조 꼴찌 예상합니다. 네, 선전하시길 바라고. 네. 유로파리그 지난 시즌에 이 슬라비아 프라하가 홈에서 유로파리그 세비야에게 4대3으로 이기면서 세비야를 떨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슬라비아 프라하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만 제가 보면 이 나머지
위에 있는 세 팀이 너무 세네요. 그런 이변이 나오긴 힘든 상황 같다. 바르셀로나는 이제 메시, 수아레즈가 복귀해서 어느 정도 몸 상태로 나오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조별리그 통과는 문제가 없다 보여집니다. 도르트문트가 근데 초반의 경기들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계속 보게 됐어요. 도르트문트 경기.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공격이 지금 뚫리질 않고 있어요. 뭔가 답답합니다. 계속 답답한 운영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파코 알카세르의 최전방 원톱 체제를 계속 유지할 경우에 이런 흐름이 지속이 되면 그럼 바르셀로나랑 인터밀란하고 경기 쉽지 않다. 이제 또 조별리그를 치르면서 도르트문트가 팀으로서 또 쭉 올라오는 시기가 있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인터밀란도 쉽지 않은데 이 세 팀 중에서 저는 콘테 감독의 인터밀란이 프리시즌부터 지켜봤지만 콘테 감독 스타일대로 빠른 시간 안에 지금 잘 맞춰놓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첼시 때 모지스 선수를 윙백으로 쓴 것처럼 칸드레바 선수를 윙백으로 지금 프리시즌도 그렇게 기용을 몇 번 했었는데 루카쿠와 라우타로 마르티네스의 투톱 거기에 브로조비치 선수가 이제는 패스 연결이나 여러 가지 부담을 조금 줄이고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중심을 잡아주는데 노력하면서 베치노와 센시 선수가 아주 오르락내리락 공격 가담도 해주면서 좋은 질 높은 공격 지원 패스까지 가담까지 해주는 그런 역할이고요. 담브로시오가 첼시에서 아스플리쿠에타가 한 것처럼 측면 풀백이 아닌 3백의 스토퍼 역할을 맡으면서 이 팀이 단단한 콘테식 352 축구로 빠르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웬만해서는 강팀과 연계에서도 잘 지지 않는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인터밀란. 화끈하게 이기기도 힘들지만 끈질기게 이러고 버티는 힘이 강팀하고 경기에서 상당히 강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바르셀로나, 도르트문트, 인터밀란에서 도르트문트만 조금 잘해준다면 이 조는 의외로 세 팀이 물고 물릴 수 있다. 바르셀로나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들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이 조는 이제 세계 평론가들을 또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바르셀로나는 거의 열의 9은 올라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바르셀로나가 지금 메시 선수 계속 없었던 시즌 초반 스타트에서 상당히 삐걱거리는 파열음이 나기는 했어도 메시가 있는 바르셀로나 그리고 이거는 조별리그라서 6경기 아닙니까? 네. 바르셀로나가 여태까지 항상 시즌 막판에 토너먼트에서 문제가 생기면 생겼지 조별리그에서 그렇게 큰 사고가 나진 않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난 시즌도. 그래서 메시 선수가 돌아온 바르셀로나라면은 저도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문제는 도르트문트 대 인터밀란인데 세계 평론가들을 제가 보니까 5대 5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르트문트가 탈락할 거다. 예. 어떤 사람은 인터밀란이 탈락할 거다. 그런데 인터가 콘테 감독이 원하는 형태의 축구로 지금 빠르게 정착이 돼 있고 특히 스테파노 센시 선수와 저는 니콜로 바렐라 선수 영입이 센시 선수 상당히 좋았다고 좋은 생각하거든요. 영입이에요. 여기에 이제 인터밀란이 아까 화끈하진 않아도 쉽게 앉은다. 어느 팀과 붙어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 여기에 이제 알렉시스 산체스 선수와 로멜루 루카쿠 선수만 제대로 해주면 화끈해질 수까지도 있죠. 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인터밀란이 100%를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조금 더 이제 추가될 전력들이 있어요. 그 선수들만 좀 제대로 더 해준다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체스 같은 선수가 기대대로만 어느 정도 해준다고 생각하면 저도 오히려 인터가 약간 51대 49 정도로 뭔가 수비가 좀 불안해 보이는 도르트문트보다 좀 강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바르셀로나도 아까 장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감하는 게 셋이 같이 얽혀 들어가면서 바르셀로나도 혼전으로 같이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르셀로나는 그래도 진출 가능성이 세 팀 중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높은 게 사실이고 나머지 대결에서 지금 봐서는 저는 인터밀란 쪽이 51대 49 정도로 약간 우세해 보인다. 다만 그런데 이 도르트문트와 인터밀란의 경쟁은 전 세계 평론가들도 아직 답을 못 내리고 있을 정도로 여기는 사실 그렇습니다. 알 수는 없다. 네. 네. 도르트문트, 인터밀란의 향배보다 더 알 수 없는 진짜 죽음의 조 바로 G조입니다. 제니트, 벤피카, 올림피크 리옹, 라이프치히 누가 올라갈지 섣불리 장담할 수 없는 혹자들은 그래도 나겔스만 감독의 라이프치히가 여기서는 전적인 공수 안정성 면이나 또 전력에서 조금 위가 아니냐라고 보고는 있지만 붙어봐야 한다. 이거는 진짜 해봐야 할 것 네. 같아요. 네. 다들 지금 강점들이 있거든요. 팀들이요. 제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바르셀로나에서 말콤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기존의 러시아 대표인 주바 선수와 이란 대표의 아즈문 선수가 여전히 건재라고 공격 진영에 드리우시 선수도 있고요. 드리우시도 있고요. 베테랑 지르코프 같은 경험 많은 선수들도 있고 허리에 콜롬비아 대표인 바리오스 또 수비 라인에 백전 노장 이바노비치 네. 네.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 리그에 집중하는 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힘이 있습니다. 제니트도 아직은요. 그래서 이 팀도 무시 못할 수밖에 없는 팀이고 리옹 역시 페키르 선수가 팀을 떠났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무사 덴벨레와 데파이가 지금 건재한 데다가 버틀란 트라우레 이러한 재능 넘치는 선수들이 여전히 건재합니다. 또 허리라인에 아우아르 같이 풋사르, 아루아르 다 풋살, 있고요. 네. 네. 또 이번에 릴에서 수비형 미드필더 브라질 출신의 이 티아고 멘데스 상당히 좋은 네네.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허리라인도 지금 상당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페키리가 있을 때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수비로 전환될 때의 안정성이나 밸런스는 힘이 조금 더 생긴 느낌입니다. 뭔가 번뜩이는 창의성은 약간 그렇죠. 약해지겠지만 공격의 네. 파괴력이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이 팀은 예전의 어떤 공격 파괴력보다는 약간 버티는 힘이 더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승부를 펼칠 수 있다. 벤피카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세페로비치에 바이카노에서 지난 시즌 14골로 나올 때 토마스를 영입을 했어요. 그리고 기존에 피치가 있고 하파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부터 아주 급성장하고 있는 플로렌티노 루이스 선수. 네. 아주 벤피카에서 기대하고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도 지금 무럭무럭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벤피카 같은 팀 또 어떤 위치에서 이 유망주들이 퍽퍽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여긴 진짜 모르겠습니다. 일단 라이프치히가 조금 낫다라는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하는데요. 라이프치히가 그렇다고 16강은 올라갈 수 있다라고는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럴 만큼 저는 이 조는 진짜 엄청난 경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정말 아무도 모르는 조가 맞아요. 저도 동감하고요. 그래서 또 제가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세계 평론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한 70% 정도가요. 두 팀을 꼽을 때 라이프치히와 리옹을 많이 꼽아요. 그래도 두 팀이 조금 낫지 않느냐. 네.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대충 짐작은 가요. 왜 그러냐면 벤피카가 정말 중요한 선수들이 사라졌어요. 나간 선수들이 네, 있죠. 조앙 펠릭스 선수가 있죠. 조앙 펠릭스가 일단 빠지고. 조나스 선수. 예전에 그 라리가 많이 보신 분들은 그렇죠. 발렌시아 네. 또 먹여 살렸던 적이 있는 조나스 선수인데 조나스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벤피카가 뭔가 라울 데 토마스 선수가 오기는 했으나 살비오 선수가 보카 주니어스 이적을 해서 아르헨티나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나간 선수들로 봐서는 화력이 약해질 공산이 크다. 조나스, 조앙 펠릭스, 에두아르도 살비오 나갔으면 벤피카는 약간 이제 화력은 떨어진다. 그렇게 본 것 같고요. 그리고 제니트는 전체적인 밸런스에서는 다른 조금 팀들보다 조금 떨어진다. 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수비와 미드필드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는 그런 차원에서는 제니트도 액면가에서 약간 떨어진다. 아마 벤피카와 제니트가 조금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는 거죠. 약해 보이긴 네. 거겠지. 그렇죠. 그런데 직접 이렇게 막상 다 붙으면 모르죠. 보진 못했을 거예요. 이 팀의 실제 전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벤피카도 항상 나간 선수가 주축 선수들이 나가요. 그럼 거기서 또 다른 선수들이 또 메꿔져요. 메꿔지는데 항상 비슷한 전력은 유지를 하더군요. 네, 네. 이 선수가 나가서 이제 힘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을 때도 막상 뚜껑을 열면 조별리그에서 그래도 항상 비슷한 정도의 전력은 유지를 또 하면서 홈 경기 결과를 내고 거기에 하기 제니트는 때문에 또 러시아 홈이라는 또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무기를 네. 또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릴 부담을 때 리옹과 라이프치히가 같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0%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70%면 나머지 다른 의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라이프치히가 탈락할 걸로 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라이프치히는 그래도 경험이 좀 부족할 것이다. 감독도 아직은 젊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라는 이 무대는 어떤 팀이나 처음 나오는 팀들은 대부분 첫 번째 나온 대회에서는 고전을 대부분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라이프치히도 그렇고 아까 나왔던 아탈란타도 약간 점수가 좀 깎이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인데 이 조는 그야말로 오리무중에 아주 박 터지는 조가 될 겁니다. 네. H조입니다. 첼시, 아약스, 발렌시아, 릴. 여기도 죽음의 여기도 조가 좀, 맞습니다. 냄새가 나죠. 네. 첼시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고요. 잘할 때도 있고 어떤 날은 좀 잘하나 싶을 때 또 후반에 무너지면서 아유 망했다 올 시즌은 뭐 지금 왔다 갔다 롤러코스터 한 경기 할 때마다 막 평가가 바뀌죠. 한 경기 안에서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기 때문에 첼시가 어떤 식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제가 그래도 조금 단언하는 부분은 리디거가 돌아오면 수비는 조금 안정화될 거다. 캉테 선수도 다시 복귀를 하니까 허리라인도 좀 안정이 될 거고 문제는 오도이가 어느 정도 복귀해서 팀에 활기를 불어 넣어주느냐. 거기서 좀 윙포드들끼리도 경쟁 체제가 생기고 또 한 번의 베스트 11 체제가 다시 구축되는 시기가 나와줘야 되는데 역시 과도기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별리그 단계에서 첼시는 계속 과도기 단계에
진행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발렌시아가 제가 볼 때는 4-4-2 마르셀리노 감독의 축구가 진짜 재미없는 축구인데요. 팀으로서의 밸런스는 이 팀이 그래도 낫습니다. 재미넘고 골도 많이는 못 넣는데 지지는 않는군요. 오히려 발렌시아 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봐. 네. 발렌시아가 저는 오히려 안정성에서는 조금 낫다고 네. 보여지는데 기본적인 전력 차가 아직은 첼시가 약간은 앞선다고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결국은 팽팽하게 될 것이다. 아약스가 어느 정도 지난 시즌 보여준 힘을 보여주느냐인데 팬들은 데이리우트와 프랭키 데용 공백을 이제 많이 얘기하시겠지만 지난 시즌 전력이 100이었다면 지금 퀸시 프로메스가 들어왔고 네. 멕시코 대표인 에드손 알바레스가 수비수로 들어왔어요.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우려는 노력인데 지난 시즌이 100이면 현재 아약스는 90 정도는 그래도 할 수 있지 않겠냐. 오, 굉장히 높게 잡아주신 거네요. 예, 예. 물론 핵심 선수였지만 확 바뀌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기존에 하던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90 정도는 유지가 되지 않겠냐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첼시, 발렌시아, 아약스가 여기서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근데요, 오히려 저 질문 있어요. 네, 아약스가 지난 시즌에 최고의 돌풍 4강까지 갔던 팀 아니에요? 네, 사실 결승도 갈 뻔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팀이 90이면 아약스가 1등 아니에요? 지난 시즌 팀의 90이라면서요. 아, 그러니까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면은 첼시나 발렌시아도 지난 시즌 8강까지는 갈 수도 있었던 팀인 거예요? 알았어요. 100에서 80 할게요. 80 그럼. 제가 원한 게 그거였어요. 네. 저는 80 90은 좀 높게 잡은 네, 거다. 90은 높게 잡았다고 네, 네, 생각이 네. 들고 제가 아약스 90 좀 높게 잡았나? 그래서 제가 숫자에 좀 약하니까 80 정도 잡고 지난 시즌에 한 80 정도는 해주겠다. 세 팀이 혼전. 릴은 조금 여기서는 이젠 전력이 약화되지 않았나. 맞아요. 핵심 네. 선수들이 좀 니콜라 페페나 티아고 멘데스나 이런 핵심 선수들이 이적했고 하파엘 레앙도 떠났고 데려온 선수가 네. 헤나투 산체스예요. 난 맞아요. 믿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티모시 웨아, 네. 조지 웨아 아들 별로 그렇게까지 강화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 공백을 커버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첼시, 발렌시아, 아약스의 3파전. 릴은 일단 지난 시즌 공격을 이끌던 4인방 중에서 반이 떠났습니다. 니콜라 페페와 하파엘 레앙이 아스날과 밀란으로 떠나고 네. 이제 조나탄 밤바와 조나탄 이코네는 남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반전이 전력이? 떠났으면은 이제 화력이 좀 약해졌을 거고 그리고 유수프 코네 선수, 티아고 멘데스 선수도 떠났는데 이 선수들은 또 수비력에 도움을 주던 그렇습니다. 선수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릴은 공수 양면에서 올 시즌은 조금 약해졌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릴을 제외하면 이제 세 팀인데 발렌시아가 셋 중에 가장 불안해 보이는 이유는 일단 골을 넣을 능력이 셋 중에 가장 좀 약해 보이고요. 지키는 축구가 그래도 잘 되면은 올라갈 수 있는데 발렌시아 경기를 좀 자주 봐서 그런지 발렌시아의 지키는 능력도 저는 100% 신뢰를 못 하겠어요. 첼시나 아약스보다 오히려 발렌시아가 약점이 백지 한 장이라도 더 많다라고 저는 느껴요. 미세하긴 하지만. 그래서 세 팀이 정말 아주 힘든 싸움이 여기도 전개가 될 공산이 큰데 저는 살짝쿵 발렌시아가 유로파리그로 가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예. 어쨌든 우리 팬들에게는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출장할 수 있을까? 첼시나 아약스 같은 강팀을 상대로 또 나와서 좋은 모습 보여주길 기대할 텐데. 아, 이강인 선수 중용해서 네. 이강인 선수 능력치만 제대로 나오면 네. 그럼 발렌시아가 갑니다. 네. 16강. 이강인 제대로 안 쓰면 네. 못 가는 거예요. 이강인을 쓰겠죠. 쓰는 나오긴 나올 찬스는 것 나오겠죠. 같아요. 네. 예, 예, 예. 자, 32강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에 대한 전체적인 조별 프리뷰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